그러니까 지금 헌재 위원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마은영 임명과 관련된 변론을 또 바로 종결했더라고요. 선고는 언제 할지 이제 아직 안 정했다는 네. 거는 눈치 좀 보고 여론이 다시 뜨거워지나 안 뜨거워지나 보겠다는 건데 네. 그런데 헌재가 또 지금 당사자나 증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 채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어떤 조서 등을 다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찰 조서나 공소장의 문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 다 드러났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에 문제 많다. 내 기억과 다르다라고 그게 다 틀렸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선례를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그때처럼 졸속이고 편향적인 재판을 하겠다라는 헌재의 태도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당사자가 뭐 부동의 하던 말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는데 2020년,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죠 법이. 네, 네. 검찰의 신문 조서, 검찰의 조서도 이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서 네. 법정에 증언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그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증언이 이 조서하고 배치되면 이 조서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법정 네. 증언이 가장 증명력 있고 증거 능력 있는 증거거든요. 네. 근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냥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 증거 자체를 빼야 돼요. 형사사건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네. 형사사건에선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 그리고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아예 판사가 보지를 않습니다. 증거 자체에서 빼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 지금 헌재는 뭐 변호인 참여하에 만든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탄핵 심판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 헌재의 이런 만행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원에서는 1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항소해서 2심 가고 대법원 가면 결국 이게 다 바로 잡히거든요. 위법 증거들 효력을 인정 못 받게 되고 바뀌니까요. 네, 그리고 법에 따르지 않은 것들은 대법원 가면 결국 바뀌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이제 대법원은 이제 1심에서는 뭐 사회 분위기나 어떤 민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국민 정서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대법원쯤 가면은 좀 사안하고 거리가 생기거든요. 시간적 거리가 생기기 네.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1, 2심이 좀 잘못이 있더라도 대법원 가면 다 바로 잡힌다. 그런 어떤 신뢰가 있는데 이 헌재는 이게 단심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버리면 끝나. 그 이의 제기하거나 뭐 항고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결코 마음을 놓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네. 특히 지난주에 5차, 6차 변론 기일을 통해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으로 당황한 네. 그러니까 문영배 같은 경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할 때 거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대통령 진술에 준하는 증인들의 답변이 나오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판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금의 부산, 대구에서 올라온 뜨거운 여론으로 헌재를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라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기성 정치 세력이 헌재를 계속 압박하도록 우리가 그 뒤에서 채찍질을 많이 지치지 않게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헌재에서 마은혁 오늘 결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죠. 임명하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임명하면 뭐 절대 안 되는 거고 임명을 3월 말까지만 미루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선고는 한 2월 말쯤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때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달만 끌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변론이 진행된 다음에 재판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한 재판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럼요. 표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네, 되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론 갱신하는 절차나 뭐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 미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4월 19일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뭐 언론은 자꾸 뭐 막바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뭐 3월 선고 이런 이야기 네, 나오죠. 얘기를 막.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중반전도 안 펼쳐졌어요. 지금 국회 쪽에서 바라는 증인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 신문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바라는 증인들,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들 대부분 기각했거든요. 그걸 다시 상고해서 네. 윤 대통령 측 증인들이 채택되게끔 채택되도록 하는 나와야 돼요. 네,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렇기 만들어야 돼요.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회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오늘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이 나오면 헌재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기각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들을 채택할 수 있는 명분과 네.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로 가보죠. 두 번째가 구속 취소 결정 심판을 해야 되는 중앙지법에도 이 인권위의 결의안이 상당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판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구속 취소가 될까요, 과연? 이 지금 지기현 판사 네. 지금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 이 구속 취소를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구속 취소를 만일에 기각을 하면 그럼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를 하겠다는 그렇겠죠. 건데 순차적으로. 네. 사실 이제 보석 청구라는 거는 그야말로 재량이지만 이 구속 취소는 법리적으로 따져서 지금 이유가 명백한 게 있어요. 그 구속 기간이 도가됐는데 검찰이 하루 더 붙들고 있다가 기소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25일 밤 12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는 건데 1차 구속 기간이 구속 기간 연장을 안 해줬으니까 그때 이제 풀려났어야 되는데 안 풀고 그 다음 날까지 붙들고 있다가 26일 날 오후 돼서야 기소를 했다. 이건 뭐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보면 무조건 하여간 이건 구속 취소 사유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법률적으로는 날짜 이렇게 돼가지고 뭐 28일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요새 누가 날짜로 봅니까? 시간으로 따져야죠. 네. 시간으로 계산하면 윤 대통령 측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이럴 때는 무조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25일 날 12시 그리고 이게 뭐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이 명백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판례를 하나 만드는 건데 그런 명분으로 구속 취소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일주일이거든요. 내일까지 꽉 채우면 일주일인데 그렇죠. 일주일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을 꽉 채운다는 건 고민이 깊다는 거고. 고민도 깊고 해주려면 늦추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한 그래도 구속을 한 상태로 구속 기간이 가야지. 오히려 만약에 이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을 그냥 계속 시킬 거면 일찍 결론을 기각했죠. 빨리 그냥 내버리는 빨리 게 내서 그냥 기각하는 네. 건 뭐 이유 달고 뭐 할 거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그냥 구속 취소 그 기각을 하면 되는데 구속 취소를 인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네. 구속 취소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네, 법조인으로서의 또 분석인 이게 거죠. 한 가지 네. 그 약간 희망적인 거는 서부지법은 우리가 보면 완전히 한통 속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수정도 그렇고 연장한 신한미도 그렇고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까지 그렇죠. 서부지법이 완전히 한통 속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 법원장 정계선이 헌법재판관 가고 그리고 부장판사 거기 마은혁이 부장판사 마은혁이 거기 부르고 있잖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네. 원래 그렇게 그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거든요. 음. 완전히 지금 서울 전체 5개 법원 중에서 그러니까 중앙지법까지 해가지고 6개 법원 중에서 서부지법이 제일 빨갛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거기 모아놓. 네, 모였다. 그 정계선이 네. 법원장 되면서 정계선이 이 판사들끼리의 투표로 인해서 사실은 법원장이 될 급이 아닌데 법원장이 됐던 거거든요. 그것도 김명수가 만든 적폐죠. 그게. 그걸로 네. 해서 된 거죠. 왜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자기 편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 법원장 시키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편이 그나마 꽤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 그러니까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이 꽤 있는 게 지방법원 부장들인데 네. 그 사람들을 법원장을 시켜가지고 법원을 장악하려고 한 게 지금 이 제도인데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없애고 고법부장들을 대거 승진을 시켰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그것과 중앙지법에서 영장 연장을 했더니 영장 담당 부장판사였던 판사도 인정을 안 해줬죠. 연장을 안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당직 판사였는데 똑같은 케이스예요. 서부지법하고. 네. 당직 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담당들끼리는 영장 담당 서부지법, 서울지법, 중앙지법에 있는 3명이 서로 늘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지만 당직 판사까지 공유하기 사실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직 판사도 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검찰의 이 수사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장을 연장하지 않았던 논리대로 하면 이번 구속도 취소될 가능성이 구속기간도 높다.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중앙지법 판사들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는 게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법관들이 모이는 코트넷 같은 데서 청주지법 법원장 같은 분들이 지원장 같은 분들이 실명 달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너네 다 뒷감당할 수 있냐, 공수처와 서부지법 이거 나중에 판사들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아예 해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법관의 양심으로 봤을 때 충분히 법적으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앙지법이 기존의 영장 연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오늘 20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뜻이네요. 방금 네. 전에 나온 속보인데 20일로 지정했다는 건 20일에 신문하고 풀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네. 당초보다 한 열흘 정도 더 네. 시간을 지금 둬서 네. 신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해서 네. 그러면 저 신문기일이 끝날 때쯤 늦은 밤중에는 보통 발표가 나는 거죠. 네. 저게. 그날 하거나 뭐 그 다음 날 하거나 그거는 이제 바로 하는 그런 뭐 그 구속 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기간이 열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네. 달.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 신문기일을 따로 잡았다. 이거는 고민이 많고 일단 하여간 저걸 뭐 기각할 거면 바로 기각하지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사유 없이 그냥 네. 뭐 이 정당한 이유 사유가 없다. 이유 없다 그러면 그냥 기각인 이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렇게까지 가는 거는 풀려고 하는 상황을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만 열흘 지나면 또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일단 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좀 네.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봅니다. 저는. 네, 지금 구속 취소의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네, 높아지고 그리고 있다. 이 국면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무르익는데 만약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신다면 네.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여론이 완전히 또 뒤집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오는 20일에 기대가 되게끔 많은 사람들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코트넷에 그 여론이 올라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법관들이 웬만하면 그런 걸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거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올렸다는 건 이게 그냥 지방법원에 있는 한 부장판사가 올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게 대법 판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매일같이 이 대법관을 보거든요. 네, 네. 매일같이 대법관을 보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매일 만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이거 돌출 행동으로 어떤 판사도 안 보죠. 그러면 대법관들의 의중도 거기에 조금 드러나 있는 거라고 봐야 그렇게 되는 거죠. 판사들이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요. 왜냐하면 재판연구관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만일에 대법원의 의중이 아니라 대법관의 의중이 아닌데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올렸다? 그럼 이번 이 2월달 인사에서 그 재판연구관은 지방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런 돌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지금 제가 볼 땐 그게 그 대법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담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주지법부원장이 바로 하고 뭐 성금석 부장이라고 이제 부산에 있는 부장판사는 네. 원래 그 예전에 김태규 네, 방통위 부위원장. 네, 방통위 네. 부위원장이 예전에 법원에서 그 좌파들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 법원과 장악하고 있던 김명수 체제에서도 들이박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성금석 부장이 하고 있는데 성금석 부장이 그걸 썼다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재판연구관이 썼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지난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 내부 게시망이 이 프로세스에서 검찰들이 댓글 달았다 이런 건 기사가 꽤 나와요. 네. 그런데 법관들이나 판사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 성향 진보 보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평판 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걸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신경을 거죠. 쓰고 네. 그리고
우리는 검찰은 완전히 뭐 상명하복이고 검사 동일체고 뭐 해가지고 검찰은 위에서 시키면 까라면 까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원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제가 아는 제 느낌으로는 검찰보다도 법원이 오히려 더 심한 느낌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김명수 체제하에서 좀 그게 뒤집어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막 구속 기소가 되고 뭐 이 대법관들이 몇 명 같이 기소되고 이러면서 법원이 그게 소위 말하는 법원의 하이어라키가 깨진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년 6개월의 1심을 거치면서 47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 무죄되니까 47개 혐의야. 그게 한동훈식 그냥 그 아무거나 그물만 던지기예요.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네. 아무거나 하나만 유죄가 나도 나머지 다 무죄 나도 하나만 유죄 나면 된다. 근데 그걸 싹 다 무죄를 시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법원이라는 데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도 저는 오히려 약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 대한민국의 판사가 이렇게 막강한 집단이었나? 지금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제1야당 사실상 대통령보다도 더 센 권력을 행사하는 제1야당 대표를 양쪽에 손에 쥐고 이게 한 명의 판사라면 양쪽에 손에 쥐고 목숨줄을 그야말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방금 전에 나온 기분 나쁜 소식인데 김남국이 코인 99억 이거 재산 신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1심에서. 이런 걸 보면 판사와 법원에 대한 정상적인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법원을 퇴임한 고위법관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법원이 과연 신뢰를 받았다면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게 일어났겠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고 어떤 말도 나오느냐.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이런 국면에서 이 판사 한 명 한 명에게 지나치게 너무 많은 판단이 가는데 대비해서 법관들과 판사에 대한 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지 늘어나고 있는 않을까 거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원이 참 지금 뭐 막강한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해줘야 된다. 중심을 잡고 네. 특히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법관들의 체계를 흔드는 적폐들을 다시 다 청산하는 막중한 임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네. 있다는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막 인권위에서 온 속보인데요. 야당 인권위원이 올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조사하자는 안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안은 지금 기각이 되었고 아마 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방어권 인권 보장 결의안 같은 경우는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부에서 야당 인권위원들이 반발하거나 표결을 방해하는 형식으로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네. 이게 오늘 통과가 되고 결의안이 선포되면 헌법재판소와 구속 취소 여부를 담당하는 중앙지법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한 번만 좀 다시 물어볼게요. 김남국 무죄가 나왔어요. 저는 김남국한테 지금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네. 1심에서 제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서 항소를 해놨는데 네. 이 김남국이 99억 가량의 100억 가량의 코인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는 코인으로 싹 바꿨다가 재산 신고 기간 끝나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가지고 갖고 놀고 투자하고 했던 이런 노골적인 재산 신고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온 이 판결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근데 이게 또 역시 또 서부지법이라서 네. 이건 남부지법. 아 이건 남부지법인가요? 예. 아 그 참 근데 이게 그 김남국 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딱 걸게 결정적인 게 안 나왔다. 안 나왔죠. 이게 그 공직자윤리법으로 지금 한 건데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사실 이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더군다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신고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이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 참 답답하죠.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이면 재산 수억 수십억 가진 사람들이 재산 신고 기간에만 재산 싹 은닉했다가 재산 신고 끝나면 다시 환전하면 이게 다 면죄부가 된다는 식의 판결이기 때문에 코인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유죄가 났을 텐데 코인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신고 의무가 없는 건데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겠죠 판사가.
아무튼 최근의 판결 기조를 보면 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그건 네. 최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가 됐습니다. 오래된 건가요?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됐죠 뭐. 아니 그래서 홍준표 네. 대구시장도 자기 재판할 때는 네.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 쓰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법 연구회를 안 쓰면 뭐 이게 재판에서 뭐 도저히 불리해가지고 뭐. 저도 그래요. 왜냐면 호남 출신 판사가 재판을 하면 네. 우리법연구회 쪽이거나 아니면 뭐 LKB 뭐 이런 데를 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네. 아니, 달라진다기보다는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 그냥 보통 우파 변호사 썼다가는 완전히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박살이 나니까 오히려 찍혀가지고. 네. 네. 이게 좌파 무죄도 맞고 우파가 차별받는 것도 확실히 있다. 특히 사법부가 그게 심하다. 왜냐면 그 제가 느끼면은 이게 이제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이 네. 원래 198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10명이 시작했는데 그냥 호남 출신 판사와 변호사들이 같이 만든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권 출신들이 와서 합류하면서 네. 이게 조직화가 된 거군요. 이게 커졌죠. 네. 그리고 그래봤자 100명 수준이었는데 이름 바꿔달면서 국제인권법으로 이름을 싹 바꾸면서 우리라 그럴 때는 약간 좌파 색채가 진한데 네. 국제인권 그러니까 뭔가 공부할 만한 좌파처럼 안 조직 보이잖아요 같고. 전혀. 네. 근데 사실 실체는 전혀 없죠. 국제하고 인권을 붙여가지고 뭘 할 게 있어요. 그럼 유엔법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 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이거 대한민국 법은 다 우리 법이지 그러면 뭐 북한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전체 판사의 한 3에서 5%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헌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가면서는 조금 숫자가 늘어가지고 전체 숫자를 400명 정도로 보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한 3,500명 되니까 10% 정도. 10%가 조금 안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5%는 우리법 연구회 시절이었고 국제인권법으로 가면서 좀 늘었습니다. 늘긴 근데 했는데 이게 정말 민주당하고 색채가 비슷한 게 민주당도 왜 좌파 아니면 그러니까 빵제비 아니면 호남이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운동권 아니면 호남이잖아요. 주류가 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도 호남 출신 아니면 운동권. 운동권.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이름은 걸어놨는데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법부의 하나의 출세 보증 수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린. 특히 문재인 네. 김명수 때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가 된 거죠. 대법관이 몇 명이 나왔냐면 재법관이 한 4명 나오고 헌재재판관이 지금 뭐 4명 가까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이 네.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한기 선생님이 용어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법조계의 하나회다. 법조계 하나에다가 지금 이 헌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을사오적이다. 올해가 또 을사년이에요. 딱 또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4명에다가 오동훈까지 합쳐가지고 을사오적 이렇게 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숙제인 것 같고요. 지금 네. 또 일부분들이 댓글로 대통령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 20일로 잡혔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이거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이게 오히려 그냥 기각할 거면 벌써 굉장히 기각했어요. 빨리 할 건데 네. 이게 나름대로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고 구속 취소 사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신문기일이 늦게 잡힌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식적으로 기일이 잡힌 건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증인 신문 변론이 다시 또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논의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평일을 또 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마 내일 바로 이제 발표하겠죠. 알릴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일단 2명인데 더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거짓 기각된 케이스들도 다시 이제 받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 헌재가 이 국민적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은 한덕수 총리하고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증인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정도로 오늘 조태용이 아예 뼈와 살을 다 분리했습니다. CCTV까지 나왔어요. CCTV까지. 그러니까요. 네. 다시 나와서 본인의 어떤 이미 객관적 물증으로 뒤집힌 그 증언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는데 만일 헌재가 그리고 헌재에서 헌재를 주도하는 몇몇 아주 그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결론으로 그냥 가고 싶으면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받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오늘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헌재가 계속 법을 어기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쓸 때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는 단어인데요. 중대 결정. 이게 공직자 같은 경우는 보통 직을 던진다. 뭐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헌재를 최대한 존중했던 대통령 측에서 참다 못해 마지막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문영배도 이 음란수계 문영배 같은 경우도 약간 깨갱하면서 내일 추가 증인 신청과 변론 기일 추가로 잡는 것을 회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문영배나 이미선이 재판 진행 중에 자기 속내를 드러낸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계엄의 요건, 법적 요건이 갖춰졌냐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 하나가 국무회의가 있었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5분만 했기 때문에 너무 약식이어서 안 한 걸로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그제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기를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1분 만에 끝났다. 1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는 지금 뭐 합법적으로 보는 거 합법적으로 봤으니까 계엄이 해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엄을 개시하는 국무회의는 5분이 너무 짧아서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만일 문제 삼는다. 이걸 형식 논리로서 문제 삼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위헌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금 뒤집으려고 한다면 이제까지 벌어진 수많은 심지어 법 조항에 있는 것까지도 위배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냥 개무시하는 그리고 심지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전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입장이 정해졌는데 그것보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할 건데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이 태도들이 훨씬 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순서로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떠버렸어요. 충격적이죠. 야, 이거는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네요. 야, 어떻게 그럼 이런 진짜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계속 그 4명에 대해서는 네. 저 버린 자식들 네. 어차피 기대도 안 한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제일 그중에서 중간에 있는 게 김영두라고 치면 거기서부터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정형식 요렇게 네. 4명. 4명이 이 지금 일어나서 자리를 뜬 4명의 재판관과 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 네. 이게 지금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 김계리 그 변호사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주목받는 파이팅 좋아요. 검정고시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데 홍장원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그걸 좀 요청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문영배가 말을 잘랐대요. 평의에서 거론할 거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한마디만 더 하게 해달라. 문영배가 먼저 자리 뜨고 그 나머지 3명이 쪼르르 따라가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대요. 야. 여러분 어느 재판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어느 재판을? 그러니까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 말을 하는 건 그러니까 평의에서 그걸 논의할 걸 아는데 거기에 이걸 고려해달라라고 할 만한 걸 하나를 보태겠다는 거잖아요. 와. 그걸 어떻게 그냥 그런 식으로 와. 혹시나 이거 평의하는데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제끼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예. 저는 이거는 이미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라고 봐요. 예. 이 정말 이거는 누군가 그
뭐 야당의 정치인 한 명을 위해서 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네 명이 거기에 놀아나는 네 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우리 법이 아닌 사람들 네 명 중에서 그 사람들의 놀아날 것이냐 아니면 소신대로 할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왜 이 홍장원을 다시 부르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나왔던 진술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며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쭉 보시죠. 예.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장원의 그놈의 메모, 그 메모 때문에 사실상 탄핵과 내란 선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게 무려 4종류가 있다. 이게 처음 원본이 있고 그걸 필사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4개다. 버전이 그리고 다 달라. 국정원 출신의 보좌관들에게 물어봤는데 원본에는 그냥 정치인들 이름이랑 직책만 들어있대요. 그건 뭐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주요 정치인들 그냥 동향을 파악하라라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메모에 누군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뭐 1호, 1조, 2조 그리고 순차적으로 검거, 방첩사의 구금 이런 거를 추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추가로 적게끔 불러준 사람이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아닐까 싶은 강한 의혹이 들고 이 메모를 홍장원이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메모가 부정확하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CCTV가 다 나왔대요. 그 시간대 홍장원은 국정원장 공간 앞이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쓴 건데 이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명백한 거짓말, CCTV라는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홍장원 다시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게도.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아주 뭐 특이한 점이 홍장원의 글씨 혹은 그러니까 홍장원의 글씨라고 주장하는 글씨 중에 박선원 필체, 평소 거의 필체하고 똑같아요. 아주 네. 똑같은.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대강 이제 필적을 감정을 하면은 어떤 유사도가 뭐 좀 전문적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상식적으로 봐도 뭐 그냥 모음 자음 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어서 쓰는 흘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박선원이 쓴 걸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국회에다 물어봤습니다. 국회 네. 측에다가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는데 그 홍장원 메모 원본 갖고 있냐? 네, 국회 대답이 가관입니다. 원본 없습니다. 사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원본도 아닌 사진 하나로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가 원본을 못 내놓는 이유는 원본이 있으면 필적 조회가 가능해요. 필적 감정이. 그럼 이게 박선원 글씨인 게 들통 날까봐 원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 그 국회에서 제출한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아세요? 어떤 버전이에요? 네. 김어준 방송 버전이래요. 김어준 버전. 네. 저는 이 어떤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총감독이 김어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선원이라든가 김병주라든가 뭐 곽종근 같은 경우 각각 이제 혹은 다른 뭐 초급 장교라든가 익명의 제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제보들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스토리텔러 역할은 김어준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하자면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진실에 가깝게 구성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최대한 뭔가 아주 그 어떤 편향성이 있는 뭐 주장이라던가 기억이라던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최대치로 일단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에 김어준의 상상력을 보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B1 벙커 지금 상황 어떤가 이거 체크하면 그게 벙커에 정치인들을 구금하겠다. 구금하기 위해서 그걸 지시를 했다. 이렇게까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네. 진술이 나왔죠. 과천 청사의 비원 벙커는 누구를 구금하고 계속 데려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아예 아니다. 그런 준비를 한 적도 없다라고 했죠. 아니, 구금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밖에서 잠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시설 없이 어떻게 그냥 함부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나왔어요. 홍장원이 과거 박선원이나 박지원 같은 국정원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7번이나 인사청탁을 했다. 대단하네.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에서 그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말해서 알게 됐다. 그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터진 날
이재명과 한동훈에게 연락해야 된다라는 홍장원의 말을 듣고 정치 중립성을 위배했기 때문에 경질한 것이다라고 조태용 원장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육성으로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라고 하는 걸 사실 조태용이 이야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도 그 전부터 뭔가 이 사람에 대해 홍장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좀 정치적 편향성 혹은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그리고 체크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 과정에서 말하자면 마지막 선 넘는 그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데 그게 첫 보고였던 거예요. 이 조태용은 그 전부터 계속 이 어떤 홍장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사실 왜곡된 투서도 많이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검증을 거의 다 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제보라든가 정보가 사실이 맞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이재명하고 한번 소통해 보십시오. 한동훈하고 이걸 보자마자 딱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앞에 맥락을 쫙 같이 보고를 드렸겠죠. 대통령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대. 이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예민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결국 마포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핵심 중에 마포고 출신이 홍장원을 비호하면서 승진시켰던 그런 이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졌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 입장에서도 홍장원을 치는 게 그 홍장원과의 대립이 아니라 마포고 출신 또 다른 정부 실세와의 대립이 될까봐 저는 좀 꺼려해서 보고가 늦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나 이런 배신자들 검증하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대대적 개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포고가 또 뭐가 문제냐? 바로 한동훈의 최측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마포고 출신이잖아요. 홍장원이 이걸 한동훈과는 연결고리가 없었으니까 누구에게 말해주느냐? 김종혁한테 전달을 합니다. 체포 명단 어쩌고 저쩌고를. 그 얘기를 이제 조선일보가 김종혁을 취재를 하니까 김종혁이 김정도 부인도 못하는 상황. 아니 그래서 어제 라디오에서 한 진행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건 답변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 도대체 본질은 뭐예요? 한동훈이 보형물 차고 다니는 건 본질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이 답변을 했어요. 홍준표 시장이 저를 뭐 여성 보정소고 찬다고 비하하던데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본질이라서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 본질이 아니라서 답변 안 하고 김종혁과 홍장원이 내통해서 한동훈이 홍장원한테 놀아놨다는 거? 그거 본질이 아니고 그럼 대체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이 뭐예요 이게? 한동훈의 행위가 있고 홍장원이 꼬리 밟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탄핵을 표결을 가결시키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양념 혹은 그 이상 그게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일 홍장원이 김종혁을 통해서 한동훈을 접촉하지 않았으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던 거 이것만큼 중요한 변수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 변수가 너무 크니까 김종혁도 겁나겠죠. 자기가 앞으로 이걸 다 덮었는데 못 피합니다. 아니라고 못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우리는 김종혁이 여기에서 역할을 했고 한동훈이 그 결정을 했고 그걸로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결국 홍장원이 거짓말하고 있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내통하고 있는 게 드러난 이상 홍장원 말에 놀아나서 다 반대하는데 심지어 친한 게 핵심이었던 장동혁 의원도 반대하는데 네. 앞으로 더 큰 게 나온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건 내란 자백이다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던 한동훈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분명히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네. 네.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는 고등학교 학연으로 홍장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언론과 한동훈에게 전달해서 이 사단을 만든 데 대해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고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죠. 얼마 전에 뭐 부정선거 가지고 정치 생명 건다는 글 올려가지고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거든요. 김종혁의 정치 생명이 무슨 가치라고 우리가 그걸 싸우냐. 아니 정치 생명이 지금 뭐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지금 네. 방송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만약 홍장원 말을 한동훈한테 전해서 이 탄핵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김종혁 전 최고라면 정치 생명 걸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정치를 더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냥 이미 결론 네, 났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 중에 자기 정치 생명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좀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사람이 유승민.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유승민 같은 좀비 정치인이 한동훈도 되고 그 패족으로서 김종혁이 같이 거기에 탑승하는 겁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이 마포고가 참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포고 졸업생이나 동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홍장원, 김종혁 그리고 홍장원을 비호한 대통령실에 실세한 사람 이게 다 마포고 출신이라서 이 문제가 야기돼서 그 사람들의 학연을 따지는 어떤 관행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사실 뭐 학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황당했던 거는 계엄을 했을 때 충암고 충암 사람들이 라인이다, 뭐다. 무슨 예. 라인이다. 그래서 뭐 계엄을 했다. 그런 황당한 주장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이야기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나와서 이런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님 만나고 회동했을 때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 그리고 계엄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의원들 들여보내줘서 계엄 빨리 잘 끝났다고 격려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계엄날 국회 앞에 모인 경찰은 전장년 등 일부 극단 세력의 시위를 대비해서 모인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 왜 체포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에서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죄다 언론이 짜놓은 가짜 프레임 혹은 흔들리는 부하 뭐 지금 말하자면 부하 경찰 뭐 가독이고 고위직들 뭐. 중에 네. 뭐 혹은 초급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아주 경찰 안에도 아주 정치적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직장 협의회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아주 정치권과 긴밀하게 작동하는 또 사조직이 있어요. 좀 자기 스스로 밝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인 갑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네, 생각나네. 이상식 의원. 이상식 네. 맞아요. 예, 그 자기가 아내 고가 네. 미술품으로 지금 수사받고 네네네. 있죠. 네.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지금 수사에 영향 끼치려면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구조가 드러난 상황에서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상관을 감방에 집어 넣은 그림 아니겠는가. 근데 정말 웃긴 건 이게 만일 맞으면 김봉식이 체포된 논리로는 더 먼저 체포돼야 되는 게 국수본부장입니다. 우종수. 네. 그 사람은 왜 안 가요?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수사는 하던데 예. 지금 상황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 당시 국회를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청장이었잖아요.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군사령관이잖아요. 두 사람이 일관되게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 주변부,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오염되고 민주당과 결탁한 홍장원, 곽종근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수도방위 사령관 산하에 이제 이 부하 장군 아니죠, 별은 아니니까 부하 이제 지휘관이 나와서 내가 이진우 사령관에게 뭐 지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자들이 일관되게 대통령은 그런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술 신빙성이 어느 한쪽의 말을 100% 믿어주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은 뭐냐?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어이없지만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심에서 송철호와 황운하를 풀어준 재판부의 논리래요. 공소장 유죄 사실이 의심이 되지만 증거가 100%가 아니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이건 증거가 90%라도 100%가 아니면 풀어준다.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 저는 대법원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같은 사건에서는 진술이 반도 아니고 7대3으로 대통령 측 진술에 맞다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비록 30%의 튀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30%의 핵심인 곽종근과 홍장원은 민주당과 결탁한 게 거의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런 당연히 대통령 측 진술 신빙성에 손을 들어줘서 탄핵이 무효가 되고 기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거.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